오늘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오른쪽에 푸틴, 또 왼쪽에는 김정은을 세웠다는 거죠. 이 북중러 삼강연대,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번 열병식에 우리가 명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네. 명칭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이제 80주년이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전승 이제 80주년을 5월달에 셉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으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패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승 80주년 행사는 미국이 주인이 되고 주도해야 되는데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결국은 80주년을 이제 지금 기념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푸틴과 김정을 양옆에 세웠습니다. 네. 그럼 이런 3자 이런 회동이 언제 있었느냐? 1959년에 딱 한 번 있었고 66년 만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59년과 지금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때 59년도는 53년도 한국전쟁이 끝난 지 결국은 6년도 안 된 그런 상태였고 베트남에서는 지금 새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 북중으로 결국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천안문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6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결국은 러시아나 북한도 이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졌다. 66년 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삼각연대 모습을 보여줬냐. 그 방식의 문제인데 이번에 천안문 광장에서 결국은 무기가 아닙니까? 군사열병식 퍼레이드인데 중국이 10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현대적인 무기들을 앞에 놓고 시진핑은 양옆에 핵을 보유한 푸틴과 김정은을 세워놓고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지금 세계는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무기를 앞에다 놓고 양옆에는 핵을 가진 러시아와 북한을 옆에 세워놓고 시진핑이 이런 건 목소리를 냈다는 건 미국을 향해서 중국도 현재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할 테면 해보자. 이걸 결국은 제압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열병식을 보면 앞으로 향후 세계적인 이런 판도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대단히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단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향후 이런 북중으로 북방의 삼각연대가 우리 한미일과 같은 그런 안보협력 공조 구도로 갈지 또 이것이 제도화될지가 향후 가장 큰 초점입니다. 네. 우리 한미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제도화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북중으로는 제도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앞으로 점차 군사협력 공조로 제도화되느냐 아니면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느냐 이게 향후 우리 동북아 정세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면서 북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두 정상이 무려 6년 8개월 만에 마주 앉았는데요. 반미 공조를 강조하는 북중러 연대, 김정은 위원장은 든든한 뒷배를 얻어서 외교 경세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그 김정은은 북한이 아니라 그것도 베이징에 가서 핵도 챙기고 경제도 챙겼습니다. 일단 베이징에 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푸틴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푸틴은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김정은은 푸틴을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면 형제로서 도와주겠다. 이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된다면 북한이 그런 전쟁 보급창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베이징에 가서 냈어요. 러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뭔가면 비핵화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중과 이 정상회담 때 항상 들어가는 게 한반도의 안보, 안전, 그다음에 핵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빠졌다는 것은 향후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제는 더는 공식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이런 이제 정세 발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중은 운명을 같이 한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중국이 대북 제재 우회로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거 대북 제재는 유엔이 주도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는 이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일 반대한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활약에 의해서 유엔에서 이제 대북한 제재위원회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돌파구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까지도 나서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은 앞으로 이런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이제 되는 거고, 또 김정은도 이번에 시진핑에게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같이 협력하자를 제안했고 시진핑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대북 제재에서 그걸 우회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이란 한 나라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문을 열어준다는 건 결국은 대북 제재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의 딸 김주혜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공식 후계자로 입지구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주혜가 베이징 도착 시에 열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 후계자 공식 신고식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식 행사장에서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베이징에서도 완전히 두문분출하고 김주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향후 북한 언론들이 이제 김주혜가 베이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도할지 말지는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김주혜가 이번에 북중 간의 공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북한이 중국 측에 김주혜를 공식 후계자로 소개하거나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김주혜가 공식 행사장에 나타난 데서는 대단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래도 어쨌든 공산국가잖아요. 북한은 왕조 군주제 국가와 같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중공산당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당이 아니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와서 왕조 국가들처럼 그 미성년자를 후계자로 소개하는 걸 중공산당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긍한다. 이건 중국에서는 대단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은 김주혜가 공식 이런 행사장에 나가지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벤츠 마이바를 타고 온 김정은 위원장, 또 손목에 2천만 원짜리 시계도 찼습니다. 또 보면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1,0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들고 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김금혁 보좌관님이 이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북한 김씨 일가의 사치스러움은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그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김정은 형제들이 다 스위스에서 어릴 때부터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질 않았어요. 예,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또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전문 김씨 일가를 위한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한 개 병원이 봉화병원이 있고, 또 만수무강 연구소, 뭐 지역 김정은이 피우는 담배를 위해서도 담배 공장에다 딸이 있는 정도로 대단히 이제 사치스럽고, 지역 그 일가가 먹는 소고기나 우유, 치즈 제품을 위한 농장도 있고, 이렇게 북한은 완전히 그 김씨 일가의 사치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이제 시설들과 있고 또 북한이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국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 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새 형이 나오면 김씨 일가가 주요 간부들한테는 새로운 차를 메르세데스 벤츠로 공급했어요. 또 간부들에게 선물을 놀아줄 때에는 정말 한국에서도 웬만한 부자들이 아니면 차기 힘든 스위스 오메가 시계를 이제 자기 선물로서 생일날이나 이럴 때 간부들한테 나눠주고 지 어떤 간부들한테는 몇만 불에 달하는 오메가 금시계, 이 금시계를 줍니다. 이건 뭐 한국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오메가 금시계 참부는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빈곤하고 가난한 국가인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간부들에게 그렇게 오메가 금시계까지 자기 선물로 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북한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덴마크에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영국에서도 근무했는데 이하면 김정은의 자녀들 생일날에는 그 생일 케이크, 그 케이크를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영국에서 들어갑니다. 북한에서 몽땅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그리고 덴마크에서 제가 근무할 때는 김씨 일가가 먹는 그런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시멘탈이라는 그런 소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비행기가 와요. 전용기가 와서 그런 소 치즈 제품 다 가져가고 지역 우리로 말하면 생맥주 있지 않습니까? 생맥주 같은 것도 비행기로 다 실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나 또 명품 가방을 들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놀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기도 이번에 러시아 같은데 무기도 팔고 또 북한은 불법 무역을 많이 합니다. 마약 거래라든지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상화폐를 이제 해커들이 탈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북한으로 끌어들이는 이전 여러 가지 불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외화를 이제 들여가고 있죠. 네, 또 하나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 일부가 마이크에 잡혀서 참 이번에 화제가 됐는데요. 뭐 150살까지 오래 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독자 체제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독재 국가들을 보면요, 이 독재자들이 자기 건강에 대단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분야에 대한 뉴스라든가 뭐 새로운 과학 연구 자료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인 경우 자기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그 독재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고 또 그 집안, 가문 또 자식들도 거기에서 계속 여러 가지 향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재자들이 그런 일에 관심이 일반 사람들보다 큰 것만은 당연하죠. 예. 정말로 그런 게 개발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15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약이나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일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작한 이 관세 전쟁 또 더군다나 이제 대중국 무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기술적인 견제, 봉쇄 이런 거는 더욱 저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중국이 공개한 여러 가지 그 무장 장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지금 미국을 바투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중국이 아마 계속 나간다면 어느 한때는 미국과 동등한 그런 이제 군사대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데 이 중국과 같이 저렇게 방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가 미국과 같은 동등한 이제 지위에 올라선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나라들에서 국방비, 국방 예산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유로, 나토 동맹국들에도 국방 예산을 이제 누리고
미국의 그런 현대적인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할 걸 요구하는 그런 압박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의 서열 2위죠. 우원식 의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의존적으로 의례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 부의장께서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 뵀다고 반감을 표시했으면 그것도 다자무대가 아닙니까? 남들이 다 지켜보는 기자들이 카메라도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정도는 뭐 다시 만나서 반갑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적어도 한두 문장의 대화는 했을 건데 네 라고 아주 간단히 그저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이제 저는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도 우 의장에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의 그 몇 마디 말 속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고충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재래식 이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동유럽 나라들이 가는 것을 지금 러시아가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하면 폴란드 같은 나라들 또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정업하고 있는 이전 동유럽 나라들의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K9과 같은 이런 재래식 무기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 살상 무기도 보내지 않고 이 동유럽 나라들과의 방산 협력에 대단히 많은 것을 고려하며 있는 상황인데 푸틴으로서는 아마 이 한국을 될수록 이 동유럽 나라들과의 군사적인 밀착 관계에서 떼어내려고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좀 깔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불안과 달리 시진핑의 연설을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인류는 전쟁이냐 평화냐 기로에 서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연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설 메시지 그 장소와 배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자기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앞에다 전시하고 강한 메시지를 이제 내보내고 자기 뒤에는 결국은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들을 양옆에 세워놓고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은 다시 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견제고 그런 압박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서 앞으로 향후 있게 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갈등 대결 여기서 우위를 선점해 버리는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중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대우였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그런 다자 무대에 가서 한번 올라갔던 천안문 망우리에 올라갔던 김일성이 유일합니다. 59년도에. 근데 김일성이 그때도 마오쩌둥 옆에 서질 못했어요. 마오쩌둥 그 다음에 유럽 지도자가 있고 지오 중국의 저울라이 총리 다음에 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우전 서열에서 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을 앞에다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총리보다도 그 다음 자리에 이제 서는 그런 이제 수모 굴욕을 당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입장할 때부터 시진핑 옆에 서서 입장하고 네. 행사 전 기간 그 옆에 이제 서 있는데 북한은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전할 겁니다. 지금 저렇게 천안문 망류에 시진핑 옆에 설 수 있은 것은 북한의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위, 힘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그 핵과 북한의 그 힘을 인정했다.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 시황제 옆에가 섰다. 아마 이렇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김정은의 흔적을 지우는 장면이 또 많이 잡혔어요. 러시아와의 회담 뒤 북한 수행원들이 의자나 컵까지 모두 닦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CNN은 이걸 두고서 DNA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은 지금 자기 건강과 관련한 그 어떤 이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걸 매우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 중국이 제공해 준 저대 그 영빈관에도 들지 않고 대사관에 있었고 지어 앉았던 의자까지도 지금 다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과연 앉았던 자리에 DNA가 남을까? 뭐 김정은이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흔적까지도 북한이 말끔히 지우고 간다는 것은 지역 김정은의 현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도 그 어떤 정보나 자료도 남기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강한 이제 내부 규정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학적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그 연설 녹음 파일을 놓고 숨이 뭐 얼마나 차하는지 그걸 통해서 뭐 맥박수를 계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 반 것처럼 앉았던 자리에 만약 땀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DNA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에서 했을 때 나오는 배설물 가지고 평가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김정은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흔적이나 물증을 남기지 않는다.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이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각보다 더 빨리 후계자 계승 구도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김주애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제 후계 수업 속도를와 진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김정은이가 40대 초반에 아닙니까? 40대 초반인 김정은이가 길을 이제 걸어갈 때 걷는 모습이라든가 지방이나 공장 군부대를 시찰할 때 오래 걷질 못하고 바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앉는다든지 이 국가적인 중요한 회의장이나 연단에서조차 담배를 참지 못해서 계속 담배를 연신 이제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40대 초반에 그런 과중한 그런 비만이라든가 이거 보면 건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올라갈 때 숨을 헐떡거리고 그래서 이설주가 옆에서 매우 민망스러워서 막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이에. 네. 그 앞으로 북중러 연대 강화에 맞서서 우리 한미일 동맹도 좀 같이 결속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상황에 대단히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 결국은 이제 시진핑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사이의 대화를 보면 둘 간에 앞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에서 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향후 정말 타이완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이 거기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한미일 이런 군사적 협력 공조에 기초한 이런 튼튼한 안보적 기반을 더 다져야 할 그런 절박한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